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번 회의 뵙고 이렇게 방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나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그런데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ESG라는 용어도 그렇고,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미 뭐 위원회부터 신설돼서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ESG 들은 지 1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ESG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넥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BPS, BTS 아니라 BPS, 베스트 프랙티스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ESG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있고 저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런 뭐 방정식에 적용하는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솔루션들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좀 선두주자로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 화두를 첫 포문을 열게 됐거든요. 네, 평소에 중소기업의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뭐 기본적으로 먼저 ESG에 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은 기업이 오늘도 내일도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물론 관심이 많지만 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뭐 중견기업, 심지어는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이런 방향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한번 바라보는 세 가지 어떤 현미경 같은 것들, 그래서 환경이 어떤 건지, 사회가 어떤 건지, 지배구조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 대상은 사실 대기업에 국한된 건 아니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각종 경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못 가지시지만 기업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번 좀 고민할 문제는 뭐 너무나 뻔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심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게 지금 여 콘텐츠의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늘 ESG는 재무적인 숫자를 뒷받침해주는 비재무적인 경영 요소의 모든 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많은 산업군과 그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ESG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사람에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갖고 이제 사회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돈도 잘 벌고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이끄는 리더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 팀원들도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나의 윗 상사가 그리는 그림도 좀 더 봐야 되고, 많은 역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됐어. 사장님이 되면 더 큰 규모의 돈을 벌고 그 안에 직원들을 챙기고 정부의 정책도 좀 같이 기업으로서 좀 같이 바라보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 중소기업 대표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기업이 ESG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책임과 역할과 그리고 챙겨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막 수익을 내시기 시작하고 숫자의 단위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고 팀도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챙겨야 되고 좀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의 어떤 그 개수라든가 강도가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는 게 우리가 ESG 시대에 조금 중소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ESG가 아닐까 싶어요. 한 몇 년 전에 자문을 받았던 회사인데 규모가 크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타이밍적으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장을 하잖아요. 좋다. 얘네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하니까 돈 더 잘 벌겠네. 심지어 신사업군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외 기관들도 좀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외는 이미 E랑 S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그 반영도가 높기 때문에 CEO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다 혼자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재무 전문가, 투자 전문가, 산업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 만들어내는 숫자가 진짜 쥐어짜가지고 막 다 갑질을 하고 막 직원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버는 돈인지, 아니면 진짜 즐겁게 막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좋은 굿 워크 플레이스인 건지 이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신사업을 하는데 신사업의 기술은 이 원래 있던 돈을 잘 벌었던 사업보다는 좀 다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뭘 물어보냐면, 나 너네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 신사업 유망해 보이는데 이건 기술이 다른데 그럼 기술진에 대한 HR 채용 정책은 어떻게 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얻어 걸린 대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채용 정책? 팔러시? 우리 팔러시 같은 거 뭐하러 만들어? 그거 실질적이지도 않아. 막 종이고 그냥 뭐 선언하는 거야. 우린 그냥 실리적으로 하지.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매니지먼트와 리스크 관리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ESG 시대에는 정리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물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ESG를 설명하기 좋은 게 보통은 보고서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모아놓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 보고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잡는 거죠. 그런 약간 정리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버는 돈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것들을 돈이 얼마나 안전하게 의사결정되고 벌리는 돈이 횡령이라든가 그냥 그 흐지부지 되지 않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저도 정말 가슴에 정말 100% 동감하는 게, 사실 중소중견기업은 사실 보고서를 많이 못 쓰시죠. 근데 사실 또 이게 약간 불편한 진실은, 아마 시가총액으로 한 30개 정도 기업만 보고서를 잘 쓰고 나머지는 약간 좀 계속 좀 고민하고 계신데, 왜 보고서가 중요하냐면 결국 이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거든요.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을 텐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싶을 때 자기가 살아온 방향을 이제 성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갖고 보통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서 자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그걸 갖고 있으면 다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다음엔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적어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1년하고 2년 뒤에 그만두는 확률은 적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우리의 협력업체로서 나중에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마디 말보다 우리 회사가 지금 2020년부터 어떤 걸 보고서 썼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로 이런 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G는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돌이켜도 보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자기의 계획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기대하는 거지 뭐 엄청나게 100%를 다 달성했냐를 보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보고서 얘기가 갑자기 좀 나와가지고, 네, 그게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고서라는 게 되게 와닿지 않는 먼 얘기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들도 다 그 제품 브로셔 다 갖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바꾸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중소기업들 ESG 그 가이드북 같은 거 보시면 최소한의 지표가 있는데, 사실 그 지표가 완전 정답은 아니고 그 지표가 얘기하게끔 하는 또 다른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푸시거나 얘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은 유행처럼 그냥 우리 비즈니스 애뉴얼 리포트에 약간 그 재무적인 거나 제품이나 기술이 들어가는 거에 약간 비재무적인 요소를 좀 넣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IR 컨퍼런스를 할 때 원래 재무와 비즈니스 이런 것들만 투자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뒤에 ESG 컨퍼런스 세션도
따로 같이 붙여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두 축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대화할 때 제일 힘드신 분이 CFO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CFO가 이걸 되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숫자를 만들어내는 걸 본다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시적인 지표를 관리하거나 우리가 영업을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영업이든 투자든 다닐 때 이것들을 약간 파이낸셜한 부분과 약간 스토리 부분이 겹쳐져서 우리 되게 괜찮아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ESG를 한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활용 측면에서 스타트 포인트는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말씀 나눠보면은 맨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 다 좋은데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ESG가 높으면 정말 우리가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ESG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지를 미리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일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히 금융사가 봤을 때 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띨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 조달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케팅으로서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뭐 10억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금융기관에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 같은 걸 감안해서 돈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이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 회사의 어떤 신용평가도 필요하고 기술평가 중요하지만 이제 ES평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회사가 ES가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상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고. 금리 얘기하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약간 앞으로 당겨지게 돼. 그래서 이제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근데 비용 상승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으신 분들은 원가 부담을 좀 대기업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기업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경쟁. 첫 번째는 정말 싸게 만들거나 뭔가 다르게 만들어서 좀 비싸게 팔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몇몇 기업들은 싼 거보다는 다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디자인, 뭐 좋은 색상 같은 거. 어떤 기업은 우리는 경쟁사에 비해서 하루 만에 배송해 주겠다는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차별화할 때 돈이 들어가시는 건 사람들이 고민 안 하세요. 근데 ES를 하실 때 돈 들어가는 건 되게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차별화 얘기하면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에서도 재밌는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은 구매 의도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미 구매한 사람한테 구매에 있어서 그 회사의 품질, 가격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 회사가 얼마나 ES를 잘하냐거든요. 놀랍게도 그 통계가 88%가 저 회사가 ES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추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만큼 깨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우리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도 물론 지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같이 공유할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ESG를 1년 정도 옆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저희가 막 직접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평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평가, 뭐 진단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보고서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알지만 중소기업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게다가 이제 그 각 벤더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걸 어떻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지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약간 앞에서 이제 ESG가 뭔지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시대적인 흐름 거기에 대한 약간 구매처 소비자의 어떤 관심과 어떤 응원 속에서 ESG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경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흐름이다까지는 이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가 약간 운회적인 관점에서 공감이 됐으면 잔해적인 관점에서 이런 수치에 대한 영역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리감도 있고. 그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조금 내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과
수치가 없어서 일단은 어떤 플랜 베이스로 정성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구분 짓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셀프 진단, 자가 진단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하기에 너무 무리수다. 어떤 부분들은 요건 조금만 정리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시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준비되는 어떤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가 진단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겸연쩍어 하시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또 뭐 숫자를 왜 만들어내야 되나. 근데 좀 약간 다른 결의 이해가 되겠지만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피겨스케이팅 퍼포먼스 보시면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참 어려운 기술과 아름다운 모습인데 심판들은 그거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뭐 98점, 93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예술조차도 평가로 되기 때문에 사실 ESG 평가 지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 보고서를 자체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평가에 좀 대응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대한상에서 최근에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좀 자가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기업 관련된 말씀을 잠시 드리면은 대기업도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평가 지표라는 게 보통 지구상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게 한 600개가 넘거든요, 지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뭐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부서를 통해서 뭐 KES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고민할 만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평가 지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그냥 자세히 보는 것, KES인데 그런 평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주로 대기업이 주로 타겟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뭐 금년 말 내년이 되면은 아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한번 만들어낼 것 같고 저의 예측은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공공기관 또 대학 아마 웬만한 조직에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그런 아주 정형화된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한번 대한상에서 발간된 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어떤 충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평가를 사실 이게 시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수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수능 보려고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네네, 재수는 없습니다. ESG는 재수는 없고요. 단 이제 점수가 되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만간 IPO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권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을 뚫어서 해외 고객사한테 좀 우리가 가서 미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실상 그 어떤 설명보다도 공공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기관의 점수표 같은 거를 한 개만 갖고 가면 편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취업을 앞둘 때도 토익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유학을 갈 때도 받잖아요. 근데 뭐 GMAT을 보냐 GRE를 보냐 이런 것도 다 내가 어떤 목적의 뭐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나의 증빙이기 때문에 약간의 증빙 같은 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이렇게 꺼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엄청 시험 점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ESG 영역은 조금 그것들을 진정성 있게 내재화해 놓으시면 큰 리스크나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그 점수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고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를 들어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몇 등이 자기 목표는 아니죠. 자기 목표는
좀 더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건데 대학 입장에서는 수많은 수험생 중에서 누가 더 우리 학교에 더 잘 생존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가 만약에 80점이기 때문에 왜 내가 100점 맞은 사람한테 차별화받나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한 해에서 뭐 반짝 올라오는 것보다는 꾸준한 추세를 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유지하시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점점 타겟을 좀 높이 잡으셔갖고 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정도는 사실상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대기업을 포함한 협력업체들, 뭐 수많은 평가사가 중소기업한테 요구하는 뭐 최소한의 정도의 기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점수를 받는 게 우리 회사의 경영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앞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른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어떻게 경영을 잘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 경영 잘해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뭐 어디서 어떻게 뭘 잘하냐라는 질문을 혹시 받았을 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정도가 있으면 서로 편하다. 나는 약간 수단 같은 느낌인 거고 나는 요 방법을 쓸래 이 방법을 쓸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좀 한국에 맞는 뭐 스타일로 만드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그거를 안 쓰지만 뭐 추가적으로 조금 써야 되겠다. 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한번 받아보면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내가 수학을 더 공부할지 그렇죠. 영어를 더 할지 듣기가 부족한지 쓰기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바라보게 되면 약간 막연한 두려움은 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아무도 기회가. 깃발을 꼽지 않았네. 내가 해봐야겠다. 나만 그런가요? 그건 절대 ESG 시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워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ESG 워싱이 너무 큰 문제다. 그런 잘못된 판단의 결론은 당연히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정에 빠지는 거.